슬그머니 미소가 지어져요. 그땐 그랬지. 저 같은 사람은 보수 정당에서 세종대왕님이 나오셔도 안 찍어요. 공약보다 그 사람이 뭘 하고 살았나. 인물 보고 뽑는다가 예전에는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 뭐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이 조사에서는 정당이 중요하다고 답한 비율이 과거보다 높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네, 저도. 정당 보고 찍으면서도 당만 보고 찍는다 그러면 왠지 좀 비난받을 것 같은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인물이라든가 네. 뭐 정책 공약이라든가 이런 대답은 하지만 네. 예전에는 보면 실제로는 지역별로 나눠가지고 당 보고 다 찍었죠. 네, 그렇게 된 거고. 근데 지금 정당이라고 답하는 저 비율이 34%까지 나온 거는 정당. 네. 그 탄핵 이후에 정치 지형이 당대당 대립 양상으로 굉장히 날카롭게 진행된 이 현실을 반영하는 수치가 아닐까. 네. 그렇게 보고 실제로 정당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 패스트트랙 법 처리하는 과정 봤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한 명 빼고 다 찬성했잖아요. 공수처 설치법에. 자유한국당 다 반대했잖아요. 아예 투표장에 안 들어오고. 이게 뭘 말하느냐 하면 어떤 그 사람의 특성이나 개성이나 인품이나 뭐 그 사람이 내세운 특별한 공약이라는 걸 보고 찍었다 하더라도 결국 그 사람이 국회에서 입법이라는 가장 중요한 활동을 할 때는 결국 당론이 정해지고 중요한 입법은 정당이 중요하죠. 네. 저보고 물어보면 저는 정당이라고 답할 것 같아요. 고속도로 있고 국도 있고 이제 국지도라고 해서 이제 국비 지원 지방 도로인데 국가 지원 지방 도로가 있고 지방 도로가 있고 이제 이렇게 내려가요. 그러면 이 국가 지원 도로 지방 도로 중에서 또 거기도 넓히는 사업이면 또 우선순위가 쫙 있어. 전국에 대해서 국토교통부가 다 갖고 있어요. 그럼 이제 열심히 해서 여기를 우선순위를 땡겨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뭐그 해당 부처 국장한테 밥도 사주고 뭐 장관하고 만나서 네. 차도 마시고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면 좀 조정은 가능해요. 근데 그거 가지고 내 삶을 바꾼다고 얘기할 수 있냐? 아. 그리고 되게 그런 것들은 어떤 국회의원 한 사람의 노력으로 된다기보다는 정말 국회의원이 거기에 힘을 보탤 수는 있어요. 그러나 거의 뭐 그게 국회의원을 누구 하냐에 따라 가지고 누가 되면 그게 되고 누가 되면 안 될 정도의 차이는 아니다. 네. 이렇게 보고요. 아까 우리 영상 봤지만 제가 말 나온 김에 네. 몰라요. 누구 찍은지도 기억이 안 나요. 네, 다들 다 몰라요잖아요. 그러셔서 물론 깜짝 일부러 놀랐어요. 그렇게 하시는지 네. 모르겠지만 편집을. 네. 저 무슨 얘기냐면 국회의원들이 쓰는 시간 중에 태반이 지역구 활동이에요. 아. 뭐 지역구 활동이라는 건 좋게 말하면 지역구 활동이지만 당선되자마자 4년 후 선거에서 또 당선되기 위해서 하는 네. 선거운동이에요. 전부 다. 네. 근데 우리 취재에 네. 나갔던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실제로 모른다는 네. 대답이 더 많았대요. 너무 그러니까 많았대요. 네. 그 많은 시간을 지역구 활동에 들였는데 그럼 왜 모르냐 시민들은. 네. 만나는 사람이 500명 내외예요. 아, 4년 그래요? 내내 돌아다녀봐야 행사 다녀봐야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대부분 알려진 것은 거의 과장 홍보예요. 기본적으로. 아니, 과장 그걸 홍보고요. 부인하는 게 아니고. 네. 예. 과장 홍보고 국회의원은 법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 동네 민원을 해결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네. 물론 자기 지역구 유권자들한테서 민원이 오면 네. 그 민원을 해결할 주체들에게 그것을 넘겨주고 설명해주고 이런 거는 해야 되겠죠. 국회의원은 헌법에 이렇게 돼 있어 법을 만드는 사람으로요. 그리고 그 자신이 각각이 다 헌법기관으로서 활동하도록 헌법에 나와 있어요.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일은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법 만드는 일은 회의에도 안 나오고요. 맨날 지역구에 가 있어요. 그리고 국회의원이 지역구 행사 때문에 회의에 못 나왔다 이러면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면 진짜 나쁜 놈 되거든요. 그 함께 쓰는 우물에 침 뱉는 사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그걸 봐주기 때문에 국회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는 그 회의를 하는데 상임위나 이런 데에서 그 의결 정족수를 못 채워가지고 막 의원들 찾으러 다니고 막 그래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동네의 국회의원을 제가 단 한 번도 아파트촌이죠. 아파트촌이죠. 아파트촌이었는데 단 한 번도 그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국회의원 한 5년 동안 그 동네에서 저를 한 번도 못 본 분들이 99%일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예. 그럼 약간 그때 옛날 과거에 회상하시면서 조금 더 많이 돌아다니면서 만나뵈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드셨어요? 아니요, 굉장히 괴로웠어요. 아. 이게 4년 내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아. 이걸 하려고 내가 국회에 갔나? 이 시간에 보고서 읽고 논문 살펴보고 입법안 회의하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못하고 최소한으로만 다니는데 그러니까 이제 현안이 있으면 갔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전국적으로 수도권 그린벨트로 조정한다 이럴 때 그린벨트 때문에 많은 제약을 받았던 분들이 모여서 와서 우리 의견을 한번 들어라. 네. 그러면 이제 그때는 건교부 지금은 국토부지만 거기에 의견을 주려면 그 의견을 들어봐야 되잖아. 그런데 간다든가. 그때 경의선 철도를 이제 전철화하는 복선화하는 사업을 하고 있을 때여서 이제 건널목마다 교통체증이 예상이 되고 주변에 이제 소음 피해 같은 거 진동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대책위원회가 만들어서 오라 그래요. 그럼 가서 이제 같이 보고도 받아보고 시민단체들도 만나고 이런 건 다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은 현안 회의를 하러 가는 거지 그냥 악수를 하러 가는 건 아니에요. 악수하는 행사는 안 갔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국회의원 한 번밖에 못 하셨을 거예요. 아니 근데 또 되더라고. 또 됐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지역이 재선 대선. 지역이 그 대단지 아파트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니요, 그런- 우리 도농복합 선거구였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욕을 많이 먹었으면 제가 그 지역을 이제 떠나고 나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거기에 지역구에 와서 국회의원이 됐어요. 근데 유시민처럼 하지 말라는 얘기를 엄청 많이 들어가지고 나 때문에 괴로워 죽겠다고 하세요. 우리가 대선을 할 때는 어떤 사람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지 이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대선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민주주의 선거라는 것은 그런 면에서 훌륭한 이렇게 알맞은 제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훌륭한 사람을 뽑아서 제일 훌륭한 사람을 어떤 권력자로 앉혀서 그 사람이 나라를 잘 통치하게 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그렇게 효율적인 제도는 아니에요. 근데 이 국회의원 선거가 중요한 이유는 대통령은 한 명만 뽑잖아요. 네. 잘못 뽑으면 대체제가 없어요. 임기 동안에. 근데 국회의원은 300명을 뽑으니까 네. 그중에 뭐 잘못 뽑은 사람이 좀 있다 하더라도 또 잘 뽑은 사람도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니까 위험이 분산돼요. 굉장히 많이 분산돼요. 거기다가 우리 대통령 중심제 국가니까 대통령이 훌륭하게 올바른 일을 제대로 하면 좋은데 그런 보장은 없죠. 표 제일 많이 받는 사람이 대통령 되는 거지. 네. 제일 인격적으로 훌륭하거나 유능한 사람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국회의 기능 중에 되게 중요한 게 아주 이상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나쁜 짓을 옳지 않은 짓을 막 하려고 할 때 그거를 마음대로 막 할 수 없게 만드는 역할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주 이상한 사람이 청와대에 있다 하더라도 국회가 제대로 된 사람들이 다수를 구성하고 있으면 네. 그 대통령이 하려는 거를 여러 가지 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무기를 사용을 해서 못하게 해요. 상권 분립이 돼 있는 이유기도 그렇죠. 하죠. 네. 반면에 대통령은 되게 훌륭하고 훌륭한 사람이고 일을 잘하려고 그러는데도 국회가 이상한 사람들이 더 많으면 이게 선한 일을 좋은 일을 많이 못하게 또 만들어요. 이게 서로 이렇게 양면을 이루고 있으면서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민주주의란 원래 그런 거거든요. 이게 민주주의의 장점은 이런 제도적 특성 때문에 나라가 아주 한 사람 때문에 구렁텅이로 완전히 빠져버리는 그런 사태를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사실은 대통령 선거 못지않게 중요해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선거를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쭉 방송을 했지만 대통령과 정부에 힘을 실어줄 거냐 저기 힘을 빼는 게 좋냐 이 판단이 총선의 이 향방을 규정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만약 지금 유권자들의 인식이 대통령이 되게 잘못 가고 있어 저 사람 막아야 돼 이런 판단을 하는 시민들이 다수라면 야당을 많이 뽑을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반면에 많은 유권자들의 판단이 대통령은 잘해보려고 그러는데 국회가 이상하게 뒷다리 잡고 해방 놓고 있어. 그러니까 이번에 차제에 차라리 대통령한테 힘을 확 실어주게 국회의원을 여당을 많이 뽑아야 되겠어. 이렇게 판단하는 유권자가 더 많으면 야당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선거의 중요성은 사실은
그 일반적인 국회의원 선거의 중요성에 더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지지도가 반에서 왔다 갔다 하는 네. 아래로 오르내리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국회의원 총선 결과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 남은 2년 정도의 국정이 지금 방향대로 힘을 받아서 가냐, 아니면 지금 방향이 꺾이고 어떻게 국회에서 못하게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거나 또는 그걸 받아들여서 방향을 아주 바꾸거나 이런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예, 늘 그렇듯 중요한 선거죠. 국회 선거에서 이기면 뭐 이런 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약 1호, 2호, 3호, 3호 쭉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뭐 그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 통신비 공짜 와이파이 이런 거 이제 공약을 했고,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공수처 폐지 처음에 얘기했다가 그거는 이제 또 접고 뭐 다른 거 얘기를, 당 이름이 헷갈린다. 이제 뭐 하여튼 미래통합당인가 하여튼 뭐 하여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자기 장점을 보여주는 거죠. 자기 장점을. 그다음에 네거티브를 물론 해야죠. 왜냐하면 선거는 상대평가잖아요. 그러니까 선거는 맞춤복이 아니에요. 나한테 딱 맞는 정당, 내 마음에 완전히 쏙 드는 후보 이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기상복 사입기예요. 선거는. 출시되어 있는 브랜드 중에서 가장 잘 맞는 예, 거를 나한테 제가. 제일 잘 맞고 잘 어울리고 내 마음이 끌리는 거를 골라서 입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것도 입기 싫어 그러면 안 사는 거죠, 옷을. 그러니까 투표 안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 확 마음에 다 드는 사람은 없지만 그래도 옷을 하나 입어야 한다면, 새로운 계절을 맞아서 옷 한 벌 입어야 된다면 이 브랜드가 낫네, 그렇게 해서 찍는 거거든요. 근데 네거티브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저기 저 브랜드 옷은 이 마감이 허술해요라든가 단추가 잘 떨어져요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구닥다리 패션이에요 뭐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런 거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네거티브를 어떻게 하고 있냐 하면 각각 포지티브하게 자기의 정책 공약은 하고 있죠. 인재 영입도 하고요. 우리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하고 같이 합니다. 이런 거 다 포지티브고요. 네거티브는 지금 보수 쪽에서 하고 있는 거는 그거죠. 좌파 망국론. 좌파 정책으로 좌파 독재, 상대방을 독재로 몰고, 그다음에 좌파 정책으로 베네수엘라 된다, 경제 망했다, 뭐 최저임금 소득주도 성장으로 나라 경제가 망했다. 이게 이제 네거티브예요. 현 집권 세력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로 말할 수 있는 걸 다 찾아서 퍼붓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오케이, 효과 있을 거예요. 이제 보수는 여기에 지금 희망을 걸고 있죠. 이제 진보 쪽에서는 집권당이기 때문에 내놓고 네거티브를 잘 안 해요. 아주 그냥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어도 민주당 쪽에서는 점잖게 가고 있죠. 왜냐하면 집권당이 야당을 야박하게 네거티브를 하고 이러면 역효과 나거든. 그 대신에 이제 이 정부와 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온갖 네거티브 프레임을 씌우고 있죠. 우리 한국 사회의 정치적 특수성과 관련이 있는데, 지금 18세 투표권이 주어지면서 모의투표를 못하게 했어요. 중앙선관위에서. 원래 모의투표를 하면 안 되는데 선거법상 이 고등학생들이 하려고 했던 일부 이제 교육청이나 이런 데서 추진했던 거는 투표를 처음 하기 때문에 기표소를 만들어 놓고 투표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후보도 네. 내고 선거유세도 네.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고 그 결과는 봉인해놓고 투표하는 것까지만 하고, 그 투표함을 여는 거는 선거가 다 끝나고 나서 한 달 후에. 예, 투표함을 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게 모의 투표가 아닌 거죠. 투표를 모의 선거지. 네. 근데 그거 선거법 위반이라고 중앙선관위에서 못하게 했어요, 지금.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청소년들을 정치에서 떼놔요. 차단시켜요. 정치는 더러운 거고 청소년들은 보호해야 되는데, 이 보호받아야 될 청소년들에게 정치물이 스며들면 교육이 엉망이 된다. 완전히 이렇게 해서 무해의 고등학교를 환경. 졸업할 네. 때까지 정치에서 완전히 차단시켜 놓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내보내서 투표하게 합니다. 네. 뿐만 아니라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정치와 거리를 두게 해요. 그 문화예요.
예컨대 뭐 어떤 디자이너가 또는 어떤 엔지니어가 또 어떤 연예인, 배우가 어떤 개그맨이 정당의 당원이다. 이러면 그 사람을 이상하게 봐요.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지금은 전문화의 시대인데 어떤 전문적인 직종과 산업 분야에서 일을 하고 있으면서 내가 장차 공직에 한번 도전해 봐야지. 그래서 정당에 가입을 하고 당원으로서 자기 동네 당원 모임에도 나가고 가끔 당에서 집회 같은 거 하면 거기도 나가고 문화 행사도 가고 이렇게 하는 것을 용납하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당은 정치인과 상당수의 당원들로만 딱 획정돼 있고 그 당원들은 다 어딘가 종사하고 있어요. 근데다 자기가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영역에서는 자기의 정치 활동을 못해요. 자, 정당이 이렇게 세상 속에서 정당이 고립돼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영입을 안 한다. 그러면 일찍이 정당 안에 들어와 있던 사람들만 계속 공직선거에 도전하게 돼요.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그 문제 때문에 정당들이 어떻게든 각계각층의 유권자 집단과 연계를 만들어 보려고 자기네 스타일로 영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정당들이 청년 조직이 없어요. 되게 지금 외국에서 40대, 30대에 총리가 되고 이런 사람들 국회의원이 20대 때 국회의원이 되고 그다음에 지금 차기 총리 후보로 거론되는 유럽의 유수한 민주주의 국가들의 유력한 정치인들의 이력서를 한번 보세요. 대개 정당 가입 시기가 17세입니다. 17세요. 김나지움 다닐 때 정당에 입당해가지고요. 그다음에 청소년 모임부터 시작해서 대학생 때는 또 학교 대학마다 다 그 정당의 청년 조직들이 전부 다 있어요. 거기서 대의원으로 선출이 되고 학생위원회,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조직되는 총학생회 위원회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렇게 네트워킹해서 전국적 그 당의 청년 조직 속에서 활동하고 직책을 가지고 그리고 활동하다가 어느 시점에서 리더십을 탁 인정받아서 눈에 띄잖아요. 그러면 28, 29 이럴 때 비례대표 등록을 시켜서 독일 같은 경우는 특히 절반이 비례대표니까요. 비례 등록을 시켜서 데뷔를 시켜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한 20년 정도 하고 나서 총리 후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당이라는 것이 일상생활 속에 들어와 있고 교육법에도 그 정치 교육을 다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순탄하게 그 정당의 조직이 사회의 각 곳에 다 포진해 있으면서 그 안에서 자연스럽게 리더십이 있는 공직 후보자들을 만들어 올리는 구조인데 우리는 정치는 더러운 거, 혐오스러운 거, 정치인들은 상종 못할 자들, 그다음에 여기에 정치가 들어오면 순수성이 다 깨지고 오염이 돼. 이렇게 해서 정당을 멀리하고 정치를 혐오하고 이 정서와 이 관행이 너무 강해가지고요. 정당들이 자체에서 사람들을 못 길러내요. 그냥 정당의 당직자 말고 자기가 당당하게 사회의 어떤 분야에서 전문적 식견을 가지고 자기 분야를 가지고 생활해 나가면서 동시에 정당의 당원으로서 활동을 해서 공직 후보자로서 리더십 가능성을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가 없어요. 20대들이 왜 저렇게 부동층이 많냐 하면 우선 선거를 해본 경험이 적잖아요. 네. 그리고 자기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그 지역 선거구에서 보내는 시간이 적어요. 그리고 자기가 사는 동네와 밀착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선거나 정치 말고 다른 관심 있는 게 되게 많아요. 청년사업도 해야 되고 뭐 학점관리도 해야 되고 스펙도 써야 되고 취업 준비도 해야 되고 다르게 이 마음을 써야 될 것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정보가 적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선거가 임박해서 대개 청년들은 후보자들의 선거 공보물이 집에 들어오면 네. 그걸 딱 갖다 놓고 쫙 읽더라고요. 우리 애도 그때 그러던데 다 그거를 하나하나 다 읽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돼야 비로소 20대들은 태도 결정을 해요. 영입 인재들이 스토리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경력이 중요한 이유가 생판 정치 쪽에는 인연이 없었던 뭐 1년 전까지 판사를 하다가 1년 정도 변호사를 하다가 영입된 분이라든가 또는 뭐 아나운서를 하다가 청와대 대변인을 하다가 이제 영입된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아무런 정치 영역도 없고
그 지역 연고도 없고 이런 데다가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이제 그런 조건에서 곧바로 신인을 투입해서 또 득표를 할 수 있다는 거는 이제 민주당의 기본적으로 당 지지율에다가 그 당이 가지고 올 수 있는 표를 기본으로 하고 그 외에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표를 가지고 와야 확실히 이기잖아요. 그러면 스토리텔링이 중요해요. 어떤 분 경우에는 뭐 난치병에 걸린 남편하고 결혼해서 애도 낳고 뭐 그 남편은 씻는 사람이고 뭐 이런 스토리요. 네. 또는 뭐 어떤 판사 경우에는 이제 이 소위 사법농단 사태가 터진 그 뒷조사 문건 같은 거를 관리하라는데 난 양심상 도저히 이거 못한다 해서 그걸 거부한 거. 이런 것들이 다 스토리예요. 그리고 네. 그게 지역구에 그 신인을 넣었을 때 그냥 어느 당 후보의 얘기 아니고 그 사람이 말이야. 아, 이런 사람이더라고. 이렇게 동네 얘기가 돌아다녀야 즉시 전력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에서 영입한 분들은 즉시 전력감들이에요, 전부 다. 그게 단순히 쇼가 아니에요. 실제로 지역구에 넣어서 득표력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을 영입을 했고, 그리고 배치를 할 때는 그냥 아무데나 하는 게 아니고 모의 가상 대결 여론조사를 다 돌려보고 이제 전략공천 지역구 중에 승부를 볼 수 있는 곳, 적어도 이길 가능성이 있는 곳, 이런 데를 지금 배치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이거를 쇼라고 비난하는 거는 그것도 정치 혐오를 조장하는 거라고 봐요, 저는. 뭐 강력한 카리스마 이런 거 저는 이제 구시대의 일이라고 봐요. 이게 어디서 알 수 있냐 하면 우리 정치가 많이 발전했어요. 지금 이제 미디어에서 보면 막 매번 국회를 최악의 국회라고 그러는데 네. 그거 아니거든요. 훨씬 더 최악의 국회 많았어요, 과거에. 저는 13대 국회부터 쭉 봐왔는데 13대 국회부터 그전에도 엉망인 국회가 많았어요. 그리고 13대부터 20대까지 매번 최악의 국회라고 그랬어요. 제가 듣기로. 그 보도 검색해 보면 다 사설, 신문 사설 이런 거 다 그렇게 나와요. 역대 최악의 국회 오명 뭐 이래가지고 임기 끝날 때 되면 맨날 그러는데 그것도 그냥 뻔한 소리예요. 제가 볼 때 진부한 그런 거고. 지금 정치가 굉장히 많이 발전한 게 우선 국회에서 지금 뭐 재판이 진행 이제 막 시작이 됐습니다만 몸으로 뭐 흉기로 뭐 하여튼 완력으로 이렇게 싸우는 이건 이제 거의 없어졌죠. 선거에서는 뭐 다른 일도 마찬가지지만 게임을 하면 승부를 보면 이기거나 지거나예요. 그럴 때 제일 좋은 승리는 원칙을 지키면서 이기는 거. 그보다 못한 것이 원칙을 지키고 패배하는 거. 그다음에 그보다 좀 못한 것이 원칙을 어기면서 승리하는 거. 최악은 원칙도 못 지키고 지는 거. 이렇게 네 등급이에요. 네. 이게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계속해서 패배하면서 도전했던 거는 이겨도 좋고 져도 좋고 뭐 지면 딱 좋지는 않고 좀 덜 좋지만 여하튼 원칙을 지키는 게 먼저 중요하다는 거예요. 원칙을 지키면서 패배하면 다음에 기회가 와요. 근데 원칙을 잃고 패배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황 대표의 국회의원들은 두 가지 면에서 볼 수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대통령에 도전하려면 정파의 지도자로 인정을 받아야 돼요. 정파의 지도자로요. 일단 한 정파의 후보로 대선에 출마해서 이기면 국민의 대통령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정파의 대표가 돼야 돼요. 정파의 대표가 되려면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전황이 불리한 전투를 지금 치러야 되는데 그걸 회피해버리면 자격을 인정을 못 받아요. 이게 그거 하나 있고 두 번째는 국회의원도 한번 못 해본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는다? 그거 대통령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이라는 거는 두루두루 모든 것을 아는 게 좋지 않냐 이런 인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의도에도 한번 못 들어가 보고 청와대로 직통한 여의도에 못 가보고 청와대로 바로 간단 말이야?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란닝구 백바지. 난민구. 란닝구 러닝 셔츠 난- 그게 네, 난민구. 그게 이제 지금 네. 여당이죠. 네. 옛날에 야당을 오래 네. 했을 때 네. 그때는 우리가 권위주의 시대니까 야당이 탄압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지금 공천 시스템을 보자면 미래통합당은 지금 갈라졌다가 다시 합쳤잖아요. 그러니까 당원들이 서로 다르게 있다가 지금 들어왔기 때문에 또 당원 수가 자유한국당으로 남아있던 쪽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당원 경선을 하면
새로 합칠 때 들어온 작은 세력들이 다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로 일반 시민들의 지지도를 조사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되면 정체성은 문제 삼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공천. 그러니까 누가 어떤 후보를 유권자들이 더 선호하냐. 그 한 가지 기준으로 좀 공천하겠다는 뜻이에요. 다만 그 공천을 야료를 부리지 않고 정확하게 시민들의 의사를 물어서 최대한 공천하겠다. 이게 지금 미래통합당의 상황이고요. 더불어민주당은 50% 권리당원 경선을 한다는 건 정체성도 함께 묻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정책 노선이나 이제 살아온 이력이나 이런 것들이 현저히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가치나 이런 거에 어긋날 경우에는 일반 유권자들은 그걸 좀 크게 안 보지만 당원들은 크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그 당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사람인가 네. 또 유권자들이 좋아하는 사람인가를 반씩 섞은 공천이에요. 근데 과거에 보면 과거에는 진짜 막 주먹 다짐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당시 야당은 보는 맛이 있었죠. 한민국 파동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심했지. 그 당시 야당이 오랜 세월 독재 권위주의 하에서 야당을 해오면서 생존이 늘 중요한 과제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동교동계, 상도동계가 형성된 것도 그렇고 당원들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진정성 또는 뭐 좋게 말하면 좀 부정적으로 평가하면 충성심을 기준으로 사람을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총재가 지구당 조직책으로 임명하면 그 사람이 자기 아는 사람 모아서 지구당을 만들고 그래서 지구당 창당대회 할 때 그 시나리오가 딱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최원정 씨가 당 총재인데 나를 지역구 조직책으로 임명을 해요. 그럼 내가 조직을 만들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갔잖아요. 그럼 이제 체육도 내가 알고 뭐 우리 허 작가도 알고 이러면 이제 모아. 박 교수도 있지. 이러면 다 모여봐. 이래가지고 이제 다 대의원으로 임명해요. 세 사람을. 그리고 이 대의원들이 모여서 지구당 위원장을 뽑아요. 그럼 당연히 나를 뽑죠. 그죠? 그럼 나를 뽑으면 나는 또 중앙당 대회에 가서 네. 나를 조직책으로 임명해준 총재님을 또 총재로 뽑는 거예요. 이 순환고리, 폐쇄적 순환고리로 당시 당을 운영해 왔어요. 그런데 내가 공천을 못 받았어. 갑자기 총재님한테 뭐 미운털이 박혀가지고 총재님이 최원정 총재님이 답을 안 유시민이 쟤안 줬어. 되겠어. 네. 그래서 공천 탈락을 시켰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가서 야 이럴 수가 있냐. 내가 그동안 이렇게 충성을 했는데 너가 또 뭐라도 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버스 타고 올라와서 중앙당 사장에 가서 옷통 벗고 란닝구 바람으로 막 소리 지르면서 총재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막 그럼 당직자 와서 말리잖아요. 그럼 막 주먹이 들어오고 이러면서 란닝구 찢어지고 이게 이제 이른바 난닝구 그게 참 각본 없는 드라마. 예, 슬픈 일이긴 한데 그래도 그게 또 한때 우리 대한민국이었다. 그게 예,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네. 우리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정착 안 돼 있고 제대로 발전 안 돼 있을 때 그래도 민주주의를 해보려고 몸부림치는 과정에서 생겼던 에피소드들이죠. 그러니까 저는 생각하면 흉하긴 해도 슬그머니 미소가 지어져요. 그땐 그랬지. 적도 있었지. 아픈 만큼 성숙해졌구나. 네, 지금 우리가. 뭐 엄청나게 발전했죠. 네, 네. 우리나라 정당들이 평균 40% 물갈이가 된다. 네. 그렇게 우리가 이제 과거 사례들을 볼 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0%. 그러니까 한 번씩 선거할 때마다 국회의원이 40% 물갈이 된다. 초선이 40% 들어온다. 그러면 한 국회의원이 처음에 초선으로 국회에 들어가서 이제 선수를 쌓을 수 있는 확률을 봐요. 재선이 될 확률은 60%, 3선이 될 확률은 36%. 그죠? 그 다음에 4선이 될 확률은 20%가 안 돼요. 그러니까 40% 정도를 물갈이하면 5명 중에 1명 정도가 4선까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선이 되려면 그 확률이 이제 더 낮아지죠. 이제 한 10% 조금 넘는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보면 6선, 7선은 거의 안 남는다는 뜻이에요. 가끔씩 있다는 뜻이고. 되게 우리 국회가 그렇게 국회의장이 5선, 6선 되면 국회의장을 하는 그런 식으로 돼 왔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적정한 비율인가에 대해서는 그걸 누가 뭐 설계할 수 있으며 누가 그거를 이론적으로 입증하겠어요. 그걸 알 수 없는 일인데 이제 하나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는 아무래도 초선은 입법 활동 경험이 적기 때문에 입법자로서의 전문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봐야죠. 그러면 일정 수는 다선 의원들이 쌓여가고 일정 수는 초선 의원이 들어오고
이게 되게 자연스러운데 저는 뭐 한 40% 결과적으로 내외에 나타난다 이러면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지금까지 우리 정치나 우리 국회의 문제가 물갈이가 안 돼서 문제가 생겼던 것은 아니지 않냐. 네. 이제 그런 점 하나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공천이 조용한 이유 중에 하나는 공천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들이 이 위치가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미래통합당은 국회의장 지낸 분이 앞으로 정치할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이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아가지고 막 하고 있으니까 비교적 조용한 거고요. 왜냐하면 사심이 개입돼서 공천해야 될 사람을 안 하고 할 필요 없는 사람을 사심으로 하고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신뢰를 확보를 했죠. 더불어민주당 경우에는 이제 내년 5월, 금년 5월 말에 임기가 끝나면 이제 정치 은퇴할 이해찬 대표가 당 대표를 하고 있으면서 이 영입 작업이라는 걸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말이 없죠. 그러니까 공천을 둘러싼 싸움이 거의 일어나지 않고 주요 정당에서 진행되고 있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봐요, 저는. 첫 번째는 실제 20대 국회에 당선된 분들의 평균 지역구 득표율이 50%가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제 단순 다수제라 그래서 그냥 지역구에서 1등만 뽑히는 거예요. 근데 후보가 여러 명 나오니까 1등 당선자의 득표율이 과반을 못 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 지역구 투표를 한 유권자들 중에 반 이상이 내가 찍은 사람은 안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거 제도 면에서 이게 그런 결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제도가. 지금 뭐 약간 연동형 비례 도입해서 그거를 조금이라도 완화해 볼까 했지만 뭐 일부 완화는 되겠죠. 그래서 그래도 여전히 지역구는 소선거구이기 때문에 내가 찍은 사람이 안 뽑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유권자가 반이 넘을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도. 이제 그 문제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이사도 다니고 뭐 막 그러니까 내가 누굴 뽑았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만약 국회의원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대로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 같으면 내가 누구를 찍었나 생각 않고 우리 박 교수님 말씀처럼 내가 안 찍었어도 다수표를 얻어서 된 사람이니까 뭐 우리가 뽑은 대통령,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는 행동이 영 마음에 안 든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정치 효능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내가 안 찍었지만 우리 동네에서 뽑힌 국회의원이 가서 잘한다. 본받을 만하다. 우리 애들도 나중에 국회의원 됐으면 좋겠어. 이런 느낌이 들면 저런 말씀을 안 하실 텐데 그게 아닌 것 같거든. 그래서 그 양면이 있어서 저런 말씀을 들을 때는 이제 국회에 계신 분들이 이 양측면에 생각을 좀 해보셔야 돼요. 왜 저런 얘기가 나오는지. 예. 근데 이제 저 말씀 자체는 논리적으로는 옳은 말씀은 아닌데 심정은 이해가 돼요. 이게 결국은 지금 이 고령화된 국회를 누가 만들었냐 하면 정당들이 반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유권자들이 반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30대, 40대 총리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지금 우리가 막 부러워하는 서유럽, 북유럽 선진국에 막 나와요. 그거는 유권자들이 그것을 용납했기 때문이거든요. 왜 용납했냐 하면 저 전통 있고 100년씩 된 저 당들이 그 내부 절차를 통해서 저 사람을 총리 후보로 뽑았어. 그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1차적으로는 정당들의 역할이고요. 두 번째는 정당들이 이제 그렇게 대통령 후보를 막 젊은 사람으로 하는 것까지는 못하더라도 국회의원 후보를 젊은 사람으로 해보려는 시도를 하잖아요. 그럼 이걸 유권자들이 받아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케이, 저 당에서 젊고 경험이 없는 사람인데 공천한 걸 보니 뭐 있겠지. 일단 저 정당을 믿고 우리가 한번 얘를 찍어줘 보자, 이 사람을. 그렇게 해서 당선이 막 되잖아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더 많은 젊은이들이 도전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몇 명의 20, 30대가 결국 후보가 되냐, 그것도 눈여겨봐야 되지만 그 후보들 중에 몇 명이 본선에 살아남냐, 이거를 봐야 되고요. 만약 공천 받고 출마한 사람을 분모에 넣고 당선된 사람을 분자에 넣어서 그 비율이 상당히 높잖아요. 그러면 정당들도 수요를 하게 되고 청년들도 도전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한 번이라도 이 순환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지금 전망은 좀 어두워요, 제가 보기에. 이게 소위
그 SKY 출신들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이 들어가는 이유가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 우리나라 학벌 사회예요. 네. 그래서 그 국회의원을 선택을 할 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잖아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일단 경력 사항을 봐요. 학력 경력을. 거기에 학력란에 고졸 이렇게 나오면 일단 안 찍어줘요. 그다음에 대학을 나와도 이제 대학원 이런 거 써져 있으면 그건 잘 안 봐요. 학부를 봐요. 학부를. 예? 학부를 봐요. 그거 되게 강하고요. 두 번째는 대표 경력을 봐요. 어떤 자리를 지낸 사람인가. 그래서 청년들이 불리한 거예요. 스펙이 그 선거 공보물에 늘 스펙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랑 비슷하잖아 얘. 얘가 무슨 국회의원이야. 이렇게 되는 거고 뭐 한다 하는 대학 출신에 뭐 외국도 좀 갔다 온 이력도 좀 있고 뭐 고위직 지내고 뭐 판검사라도 지냈고 뭐 고위 공무원이라도 지냈고 이러면 어이 그럴듯한 사람이네. 이게 우리 문화거든요. 그거 희한하네요. 예. 아, 그 유권자들은 국회의원을 혐오하면서도 높게 보는 경향이 있나 보네요. 아니 그게 아니고 나보다 나은 사람이 국회의원을 해야 돼 이렇게 생각. 제가 국회의원이 된 게 만으로 43살 때예요. 43살 때. 어린 나이가 아니네요. 아니죠. 네. 일국의 대통령을 하고도 남을 나이에 헌법상으로는 40 넘으면 출마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국회를 가니까 그 저보다 젊은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지금 지탄받는 586 세대 몇 명밖에 없어요. 2000년에 영입돼서 이제 국회의원 됐던 그분들 몇 분 계시고 나머지는 다 저보다 연세들이 높아요. 그래서 제가 만으로 46세 장관이 됐거든요. 갔더니 국장급 공무원 중에 저보다 나이가 젊은 분이 막 국장 된 한 분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한 20여 분이 다 저보다 연세가 많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모든 의사결정 과정이 50대들이 민간이건 공공분야건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으로 되는 연령대에 있는 사람이 큰 의사결정권을 가진 자리로 가는 게 되게 이상해 보여요. 이상해 보일 뿐만 아니라 여기까지만 합시다. 할 말이 좀 더 있긴 한데.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가기가 되게 힘들어요. 제가 46세 장관 임명장을 받았는데 그게 그 정부 5년을 통틀어서 가장 젊은 사람이에요. 네. 야. 네. 우리 이 공직의 고령화, 특히 선출 공직이나 또는 정무직 공직, 그러니까 늘공이 아니고 늘 공무원이 아니고 어쩌다 공무원 되는 정무직 공무원 어공들의 연령대가 너무너무 높아요. 네. 제가 쓰는 방식은 예전부터 그렇게 써왔는데 공약도 물론 보긴 봐야 되는데 공약보다 그 사람이 뭘 하고 살았나를 좀 저는 눈여겨봐요. 그러니까 똑같은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변호사로서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게 자기 자신을 위한 활동을 하면서 주로 사는 사람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활동하면서 사는 사람 네네. 중에서는 웬만한 차이가 아니라면 저는 후자를 택해요. 말이라는 것은 교원영색과 뽑히기 위해서 선거 공보에다가 온갖 좋은 공약을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말이거든요. 그러나 살아온 이력은 못 바꿔요. 아무리 그 분치를 해도 어느 정도 알아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학력, 경력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그 사람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살아왔을까를 짐작해 볼 수 있거든요. 지금 허위 경력은 못 쓰게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다른 세속적 기준에서 좀 딸린다 하더라도 제 경우는 그래요. 그런 사람은 잠시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 또 오류를 저지를 수 있지만 되게 그것을 자기가 알아채고 네. 지적받으면 고칠 확률이 더 높다 이게. 이제 그렇게 저는 자질이라는 거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그 살아온 길을 많이 봐요. 사용 길을. 네. 저는 어떤 기준으로 국회의원을 선택해야 되냐 이게 이제 규범적인 질문이에요. 그보다 제가 더 관심을 가진 문제는 사람들은 어떤 기준으로 후보를 선택할까 현실에서 그거에 저는 더 관심이 많은데요. 투표를 하는 유권자들 중에서
한 3분의 2는 그냥 당을 보고 찍어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보수 정당에서 세종대왕님이 나오셔도 안 찍어요, 저는. 네. 세종대왕인데도요. 예, 세종대왕님이라도 안 찍어요. 네. 예. 이 점이 그러니까- 저하고 좀 다른 점. 아, 내가 후회가 되네. 과거에 저 같은 사람이 3분의 2는 돼요. 그러니까 3분의 1 정도가 이 소속 그 국회의원 후보의 소속 정당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다른 요소들에 따라서는 넘나들면서 찍을 수 있는 분들이 3분의 1쯤 돼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게 현실이고요. 여론조사하면 뭐 공약을 본다, 뭐를 본다 말씀하지만 그거하고 실제 하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학자들이 말씀하시는 거는 공약을 보고 찍어라. 그래서 나한테 이익이 되는 정책을 내건 정당이나 후보를 선택하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저는 꼭 옳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심지어 현실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사람들은 어떤 후보나 어떤 정당이 나에게 이익을 줄 것인가 이것도 고려하지만 네. 어떤 정당, 어떤 후보가 옳은 일을 하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렇게 해서 이 후보와 이 정당이 하는 것이 옳아 이런 판단이 들면 그 정책이 나에게 물질적 손해를 안겨주는 경우에도 찍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 좁은 의미의 이른바 계급 투표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각은 저는 성립할 수 있는 이론적인 시각이지만 현실의 인간을 잘 설명해주는 이론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제 가장 크게는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바에 따라 투표한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거보다 그 다음 순서로 나에게 이익이 되는가 이걸 또한 고려한다고 봐요. 한다고 보는데 저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어떤 분들은 계급 배반 투표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회학이나 사회과학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사람들은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바에 따라서 행동한다가 정답이라고 봐요. 이게 현실이고. 그래서 저는 유권자들이 투표를 하실 때 누가 나에게 이익이 되는 정책을 내걸었나 이것을 볼 필요도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는 누가 더 옳게 하고 있는가 그 점을 생각하고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봐요. 제가 이제 이런 후보는 진짜 피하자라고 말씀드린 건 여러 유형이 있는데 딱 두 가지만 할게요. 궁금하다. 첫 번째는 연민의 정이 전혀 없어 보이는 사람. 그러니까 작고 여리고 약한 그런 어떤 사람 동시대인들의 삶의 양상, 사건 이런 것에 대해서 측은지심을 느끼지 못하는 듯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내가 아닌 타인이 당한 그런 불행한 일들에 대해서 연민을 보이지 않는 사람. 진짜 공직자로서 부적합해요. 두 번째는 이건 좀 사람 따라 다를 수 있는 건데 제 기준인데요.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들으면서 누굴 바보로 아나 이런 생각 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 사람 바보 아냐? 이건 괜찮아. 네. 들으면서 저 사람 바보 아냐? 진짜 답답하네. 이런 느낌이 오는 사람은 괜찮아요. 오히려? 예, 나쁜 짓 하지는 않아요. 좀 답답하긴 네. 해도. 근데 누구를 바보로 하나 싶은 생각이 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뽑지 말아야 돼요. 그런 사람은 올바른 사람일 수도 없고 똑똑한 사람일 수도 없고요. 그냥 공정한 사람이긴 더욱이 어려워요. 그런 유형은 좀